이건 제가 평생 들어본 어떤 군사보고서보다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 미 국방부 전략실에서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해왔지만 그날 UAE 사막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모든 군사 상식을 박살냈습니다. 공개된 스펙상 최대 사거리 3km라던 한국 전차가 아무 예고도 없이 4.7k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킨 순간 관람석은 숨을 삼켰고 현장 장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더 놀라운 건 그 장면에 한국군조차 경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온 힘이 우발적으로 폭발한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서 왜 한국이 강해서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강함을 숨길 줄 알아서 무서운 나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전략실에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하고 동맹국의 군사 투자를 평가하며 가끔은 이건 팔아도 되나 싶은 무기까지 다뤄봤죠. 제 눈에 한국은 그저 무기 수출 8위권쯤 되는 성실한 중급 공급국에 불과했습니다. 전차나 전투기 성능은 상위권이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진짜 강자와 비교하면 한두 단계는 아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장소는 아랍에미리트,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아라무라 훈련장이었죠. 현지 온도는 화씨 110도를 넘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전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초청 이유는 UAE 국방부가 새 전차를 도입하려고 미국의 M1A SEP, 독일 레오파르트 EH,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를 비교 시험하는 자리였죠.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왔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 무난하겠지. 하지만 세계 최강급 전차들 앞에선 그냥 평범한 수준일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공개된 스펙 때문입니다. K2의 최대 유효 사거리 3km, 명중률 9,599%. 나쁘진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상위권 수치입니다. 미국 M1A가 보여주는 3.5km급 사거리나 독일 레오파르트의 정밀 사격 기록과 비교하면 딱히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기대 이하라는 말까지는 아니어도 절대적으로 놀라운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UAE 관계자들이 한국군을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천무 그리고 향후 KF-21까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관계자 한 명이 제게 귓속말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웃어넘겼습니다. 미국 무기야말로 세계 최강인데 한국이라니요? 훈련 첫날 관람석에 앉아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첫 순서였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기동사격, 고각사격, 최대 사거리 사격까지 전부 매끄럽게 성공했죠. 제 눈길은 다음 차례인 K2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한계를 보이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 순간 한국 측 장교가 무전기를 들고 거리를 불렀습니다. 타겟 4km.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km가 최대 유효 사거리라면서요? 4km면 이미 공개 스펙을 훌쩍 넘는 거리입니다.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이 정확히 표적 중앙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연이겠지.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명중. 그것도 4km 거리에서 전탄 명중률 100%.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방산 지식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애초에 스펙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옆자리의 UAE 장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인샬라를 외쳤습니다. 그의 눈은 놀람과 흥분으로 번쩍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순간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마치 그들도 이런 성능을 처음 본 사람들처럼요.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낮에 본 K2 전차의 퍼포먼스가 계속 재생됐죠. 시뮬레이션도 실험실 데이터도 아닌 실제 사막에서 4km 거리 전탄 명중. 그동안 수백 번 무기 시험을 지켜봤지만
오늘처럼 이건 대체 뭐지? 하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날 장면에 대해 뭔가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어제요? 그 거리에서 맞을 줄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설마 저게 진심일까? 그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이 자기 무기 성능을 모른다고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그 장교는 진지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 땅에서는 저런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지가 거의 없어서요. 3km 이상 직선 사격은 훈련장 사정상 못 해봤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첫 장거리 실사격이었죠.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전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자국 지형 때문에 최대 성능을 측정해 본 적이 없었다니. 군사전략 보고서에서나 볼 법한 제한 요인이 현실에서 이렇게 드러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나, 이런 상황은 분명 비효율이다. 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도에서 저렇게 완벽하게 맞췄다는 건 설계와 품질이 정말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미군 전차 부대에서도 신형 장비는 실전에서 변수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K2는 낯선 환경, 그것도 사막의 극한 조건에서 처음 시도한 사격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이건 스펙 초과가 아니라 전장적 능력이 증명된 사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UAE 측 고위 관계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린 무기를 살 때 스펙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행동을 봅니다. 중국 무기요? 종이에선 대단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실망한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한국은 반대입니다. 늘 예상보다 잘하죠. 그래서 믿습니다. 그 말은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무기 역시 스펙보다 못한 경우를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막 풍경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전날만 해도 그저 황량한 모래밭이었는데 이제는 그 위에서 벌어진 장면이 영화처럼 겹쳐졌어요. 포탄이 날아가고 먼지가 일고 표적 한가운데 정확히 맞았던 순간 UAE 장교의 탄성과 한국군의 놀란 표정. 그리고 제 심장 속 깊은 곳에 들어온 질문 하나. 이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의도였을까? 다음 날 아침, 아라무라 훈련장은 전날보다 더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모래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와 시야를 흐렸지만 어제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 제 시선은 다시 맑아졌어요. 오늘은 K2 전차의 기동과 연속 사격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관람석 맨 앞줄로 나갔죠. 어제의 기적이 단발성일까? 아니면 패턴일까? 제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과 경계심이 공존했습니다. UAE 장교들은 전날의 성과에 흥분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져 있었고 서로가 어깨를 치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놀람과 어색한 미소가 섞여 있었거든요. 기동 사격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이 3개, 각각 다른 방향과 거리에서 설정됐죠. 첫 번째 표적은 3km, 두 번째는 3.8km, 그리고 마지막은 무려 4.7km 거리. 저는 속으로 4.7km라니 이건 일부러 무리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K2는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차체가 흔들려도 포신은 안정적으로 표적을 향하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보며 저는 미국 전차의 안정화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M1어이도 훌륭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무게와 크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첫 발이 나갔습니다. 3km 표적 명중. 두 번째 발사 3.8km 표적도 중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km. 이건 무리다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죠. 하지만 포탄은 모래 먼지를 가르며 날아갔고 먼지가 걷히자 표적 중앙에 뚜렷한 탄흔이 보였습니다. 다시 전탄 명중. UAE 장교들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 어깨를 잡고 이건 우리 기록입니다. 라고 외쳤죠.
하지만 정작 한국군 지휘관은 양손으로 헬멧을 감싸쥐고 허리를 숙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한국군 장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들, 이 성능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저희도 사막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제부터 제 머릿속을 괴롭히던 의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건 계획된 쇼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 무기의 잠재력이 우연히 그러나 완벽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순간은 한국군에게도 UAE에게도 같은 충격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UAE 관계자와 한국군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전우처럼 어깨를 두드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무기 거래를 넘어 신뢰라는 단어가 실체를 갖게 되는 순간을. 그날 오후 K2 전차 사격 훈련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현장은 점심 휴식 시간이었지만 뜨거운 사막 공기는 전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늘막 아래에서 물병을 쥔 채 한국군 병사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솔직히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전날과 오늘 연속으로 이런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걸까? 한 병사는 제 질문을 듣자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격 비결이 뭐냐고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젖히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쏴서 맞추면 되는 거죠. 저희는 예전부터 그랬으니까요. 활이든 미사일이든 주몽 때부터 지금까지 못 맞춘 게 없습니다. 순간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이 녹아있는 대답이었죠. 그 말이 귀에 맴돌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군 생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육군 사격 훈련장에서 표적을 맞히면 환호했고 못 맞히면 이유를 분석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못 맞힐 수도 있다는 전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맞히는 게 당연하고 빗나가면 그게 오히려 사건이 되는 분위기였죠. UAE 장교 한 명이 이 대화를 듣더니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주몽이 누구죠? 무슨 무기 개발자입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한국의 건국 영웅입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어서 천리박도 맞힌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죠. 그 병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씩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역사는 쏘면 맞히는 역사였어요. 활이든 대포든 미사일이든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맞춥니다. 그 순간 주변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한마디 속에 이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후 훈련이 재개되자 쌍안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을 눈으로 좇으며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맞춥니다. UAE에서의 훈련 참관 일정이 절반쯤 지나가던 날 숙소 로비에서 한국 해군 장교 한 명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육군 행사 참관차 왔다가 잠시 해군 프로젝트 브리핑을 들으러 온 인물이었죠. 서로 인사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볍게 물었어요. 한국 잠수함은 3,000톤급이라고 하던데 동급 기준이면 꽤 작네요. 그런데 장교가 미묘하게 웃더군요. 경하배수량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경하배수량이란 무기와 연료, 승조원, 식량 등 모든 작전 장비를 싣기 전에 빈 함선 무게라는 거죠.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만재 배수량, 즉 작전 준비를 완료한 최대 하중 상태를 스펙으로 발표합니다. 그 장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을 예로 들면 경하 배수량이 3,600톤이지만 만재 배수량은 4,000톤을 훌쩍 넘어요. 왜 굳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크기를 줄여 보이면 신경을 덜 쓰니까요. 전력 노출은 곧 전략 손실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의 스펙 하향 공개, KF-21의 성능 절반만 발표. 잠수함의 경하 배수량 표기 이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전체의 철학이자 전략이었죠. 성능과 규모를 숨기고 필요할 때만 꺼내 보여주는 방식. 미국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무기 수출 홍보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잘 나온 성능 수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아직 실전 검증이 안 된 기록도 과감히 넣죠. 그렇게 해서 최강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강이라는 말을 스스로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수준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장교는 마지막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실력은 숨기고 필요한 순간에만 보여줘야 하죠. 그 말이 제 귀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K2 전차의 들통 사건도 KF-21의 묘한 스펙표도 잠수함의 경하 배수량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루를 더 현장에서 보내며 그들의 무기와 전술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제 결론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의 진짜 전략은 위장이다. 이 위장이라는 단어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경고 중 하나였습니다. 적에게 전력을 숨기고 기만하고 허점을 보여주는 전술. 하지만 한국의 위장은 그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배치를 숨기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스펙과 능력을 낮춰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이 방식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미국은 최대치를 강조합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성능도 발표에 넣어 이미 최강이라는 이미지를 주입하죠. 중국은 더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과대 포장을 해 실제 성능이 공개되면 실망을 안겨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중국 무기를 들여온 나라들은 한 번 실망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입니다. 기대치를 의도적으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실전이나 시연에서 숨겨둔 성능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 순간 고객은 감동과 충성을 동시에 느낍니다. 마치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놀라움이 신뢰로 바뀌는 겁니다. K2 전차의 UAE 테스트가 그 대표 사례였습니다. 공개 스펙은 3km 사거리였지만 실제 사막 훈련에서는 4.7km 명중을 보여줬습니다. UAE 관계자들이 환호한 건 당연했지만 한국군 스스로도 놀란 표정을 지었던 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건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조차 평소에는 실제 성능을 시험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한국의 지형과 훈련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무기는 말 그대로 봉인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의도된 불완전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일부러 모든 걸 꺼내 쓰지 않는 전략. 이는 단순한 방산 마케팅을 넘어 전시 억제 전략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불필요하게 경계심을 가지지 않게 하면서도 실제 충돌 상황이 되면 숨겨둔 카드로 전세를 뒤집는 방식이죠. 휴식 시간, UAE 장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무기 스펙을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와 같은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겠죠. 한번 믿음을 주면 그건 계약보다 강한 약속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다른 답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고객뿐 아니라 적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너희는 모른다. UAE 훈련장에서 돌아온 날 현지 방산 분석가와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 억제력은 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저 나라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고 느낄 때 억제가 시작되죠.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적에게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빈틈이 불확실성이라는 공포로 변하는 것. K2 전차 사건을 떠올리면 그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스펙표만 보면 평범한 전차지만 사막에서 4.7km 명중이 나오자 UAE 장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로 정확하다면 다른 건 얼마나 숨겨져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들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죠. 이건 무기 판매를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인식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미국은 최대치를 보여주고 신뢰를 얻으려 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그대로 노출됩니다. 중국은 과대 포장으로 시작해 신뢰를 잃죠. 반면 한국은 낮은 수치로 기대치를 설정한 뒤 실제 시연에서 초과 달성으로 신뢰와 경외심을 동시에 얻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군사 외교에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절감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대치 공개 전략 즉각적인 신뢰는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출된 수치가 발목을 잡는다. 위장, 저평가 전략 초반엔 평범해 보이지만 한 번의 실전에서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 UAE 관계자와의 대화는 제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실망한 무기를 2번 다시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무기는 평생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미국식 접근만 옳다고 믿었던 제 관점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 사막 위로 달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K2 전차의 실루엣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필요할 때 포신을 돌려 모든 걸 바꿔놓는 힘. 그건 무기라기보다 국가가 던지는 경고장 같았어요. 귀국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 화면을 켜놓고 계속해서 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4.7km 명중, 놀란 UAE 장교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란 한국군.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파는 나라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전략평가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분석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시작했죠. 첫 화면에 큼지막하게 띄운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K2 흑표 100호의 가면을 쓴 전차. 저는 먼저 UAE에서의 실사격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공개 스펙과 실제 성능의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동료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게 단발성 사례일 수도 있지 않나? 아닙니다. 이건 한국군 전체 운용 철학과 연결돼 있습니다. 경하 배수량 발표, KF-21 성능 절반만 공개, 미사일 사거리 축소 표기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전력은 봉인해 두고 필요할 때만 드러내는 전략이죠. 그 순간 또 다른 동료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억제 전략이네. 제가 출장 내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무기 성능을 숨기는 것 자체를 전략화했고 그 결과 동맹에겐 신뢰를, 적에겐 불확실성이라는 공포를 주고 있었어요. 회의 후반,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훈련장 모래 위에 선 K2 전차의 측면 사진이었죠. 포신은 먼 사막을 향해 있고 주변엔 사격 직후의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검은 흑표지만 속에는 백호 같은 기세를 품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 포효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이 보고서가 앞으로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와 워싱턴 거리를 걸으며 다시 한번 UAE 사막을 떠올렸습니다. 강렬한 햇빛, 타는 듯한 공기, 그리고 모래 위를 달리던 전차. 비행 전 숙소에서 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무서운 나라가 아니다. 강함을 숨길 줄 알아서 무서운 나라다. 저는 이 문장을 제 보고서 마지막 장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시연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세계 군사 질서를 바꾸는 서막이 될 거라는 것을. UAE 사막에서의 며칠은 제 14년 군사 분석 경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로 숨겨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K2 흑표의 포신은 단순한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백발백중의 역사, 불필요한 허세를 버린 전략,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칼날을 드러내는 냉정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함을 숨길 줄 아는 나라, 그래서 적에겐 더 두렵고 동맹에겐 절대적으로 믿음직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실패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으니까요. 2024년 여름, 뉴욕 맨해튼.
미국 국방부, 재무부, CIA가 동시에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죠. 한국, 실패조차 통제하는 국가.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K9 자주포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의료기기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AI 자율주행 전력 SMR, 심지어 피부과 시술 하나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모든 실패를 분산하고 모든 성공을 집중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국가가 직접 기술을 육성하고 국민이 스스로 투자하며 한 세대 전체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나라.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기적의 증거를 한 미국인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러 갔다가 조선소에서 울었고 피부과에서 경악했습니다. 이 나라는 숫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출장 첫날 아침, 늘 하던 대로 호텔 조식을 마친 후 태블릿을 열고 차트를 확인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 반도체 종목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의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차트는 이미 말라붙어 있었어요.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 작은 클리닉 간판 하나가 제 시야를 끌어당겼습니다. 피부과라는 단어였어요. 호텔 바로 옆이었고 줄이 제법 길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기줄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이었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자전거 복장을 한 40대, 캐주얼한 20대 직장인. 여성만 가는 공간이라는 편견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피부과라는 단어가 마치 치과처럼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피부 관리가 곧 소비고, 소비가 곧 진료고, 진료가 곧 산업인 구조. 그날 처음 접한 단어가 리쥬란이었어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PDRN 성분으로 만든 피부 재생 주사라더군요. 듣자마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사가 말하길 이건 의료기기이자 바이오 기술이며 동시에 수출 품목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기업명을 검색했어요. 파마리서치.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였고 시가총액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일상의 소비가 아니라 국가 기술로 성장한 기업이었죠. 궁금해진 저는 다음 날 일부러 강남에 있는 피부과를 한 군데 더 찾아갔어요. 예약이 꽉 찼더군요. 대기 중이던 한 60대 남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10년은 더 젊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거 투자예요. 투자라니. 미국에선 이 개념을 아직도 사치라 부르지만 한국에선 그게 자산 유지 전략이었어요. 이미 노년층도 산업의 동반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리쥬란은 파마리서치에서 만들고요. 보톡스는 휴젤 리프팅 장비는 클래시스에서 나옵니다. 다 코스닥 상장된 한국 기업들이에요. 이 작은 병원 안에 있는 장비 대부분이 이미 주식시장과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검증된 무기였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제품들이 지금 중국과 동남아, 유럽, 심지어 미국 고급 클리닉에까지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귀국 후 만들 리서치 보고서 제목을 바꿨어요. 반도체 다음 투자처에서 한국은 산업을 창조하는 소비자 국가다로. 피부과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들과 AI 산업 관련 미팅이 있었어요. 가벼운 정보 교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회의실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제 머릿속 기존 지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수보다 먼저 말을 꺼낸 건 20대 초반 대학생이었습니다. 요즘은 자료 조사 안 해요. 그냥 AI한테 직접 물어보죠. 기술 수용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이미 검색을 넘어서 질문하는 문화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들도 물론 AI를 활용해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구글을 검색하고 결과를 조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학생들은 검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10분 안에 기초틀을 만든 뒤 그 위에 직접 해석을 덧붙이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한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쓰는 AI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 파트너입니다. 그 말은 한국의 청년들이 이미 AI를 협력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일상 곳곳에 스며든 AI였어요.
제가 머물던 호텔에도 AI가 있었어요. 프론트 대신 챗봇이 체크인 절차를 안내하고 룸서비스도 AI 스피커를 통해 자동 배정되더군요. 정작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길거리 편의점이었어요. AI 키오스크에서 식사를 고르고 문 앞에 서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은 없었고 감지 센서가 무게와 물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그냥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수준 아닌가. 그날 저녁 제 투자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을 분석했지만 사실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봤어야 했어.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늦은 건가?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나라가 움직이는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해. 대학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창밖을 봤는데 학생들이 노트북을 열고 AI에게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장면이 보였죠. 그들의 눈빛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그 확신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AI가 일상화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다음 날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의료기기의 실제 활용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였죠. 사실 병원 미팅에 큰 기대는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최신 장비는 흔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로비에서부터 제가 보게 된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대기실 한복판 화면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271번 환자분, 이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AI가 사람 대신 안내하고 호출도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 그 자체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의료진들이 이런 상황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20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말이죠. 병원 미팅을 마친 뒤 곧장 수원에 있는 한 스타트업으로 향했어요.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반신반의했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회의적인 생각은 날아갔어요. 먼저 안내받은 건 자율주행 전기버스였어요. 운전석엔 아무도 없었고 버스 앞쪽에 달린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며 자동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운전자가 없는 차를 타봤어요. 솔직히 처음 3분은 두려웠어요. 누가 브레이크를 밟아줄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쩔지 계속 긴장했죠.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저 놀라움과 경외감만 남았어요. 차 안에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기술만 보면 자율주행은 전 세계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와 시민들의 수용도, 정책 환경이 그걸 현실로 만들었죠. 그날 오후 AI 연구소 내부를 둘러봤어요. 인간의 손짓을 따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음성 인식으로 청소 위치를 바꾸는 AI 청소 로봇, 무인 창고를 완전히 자동화시킨 물류 로봇 플랫폼까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은 단 하나였어요.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서울은 이미 로봇이 걷고 AI가 운전하고 인간은 그걸 믿고 맡기는 완전히 새로운 문명 단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였어요. 로봇도 자율주행도 AI도 결국 전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저는 그 진리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서울 외곽의 한 에너지 기술 연구소. 그곳에서 저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처음 실제로 마주하게 됐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소형 원자로라니,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하지만 실험실에서 보게 된 건 원자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생명체처럼 설계된 정확하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자체 생존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도 아직 상용화 못한 걸 한국이요? 제가 실수처럼 중얼이자 연구소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은 논쟁을 했고 한국은 설계를 끝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신재생 에너지를 논할 때 한국은 한 발 앞서 실용 가능한 해답을 이미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SMR은 원자로지만 그 크기는 컨테이너 몇 개만한 수준이고 냉각 방식도 패시브 시스템이라 위험시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더군요.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이게 군사기술이 아닌 민수형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공장,
조선소, 원거리 의료시설, 심지어 도서 지역까지 에너지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듈형 발전소. 이건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국가 생존권을 자급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날 저녁, 에너지 스타트업 대표와 만찬을 가졌어요. 그는 젊은 공대 출신의 창업자였고 SMR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을 설명해 주었죠. 선진국은 전력망에 의존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망 없이도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곧 전기도 국산화하는 시대가 옵니다. 전력망 자체도 놀라웠어요. 서울 근교의 한 전력기기 공장에서 만난 HD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초고압 차단기, 산업용 배전 설비들은 산업과 안보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변압기 하나로 데이터 센터 10곳이 돌아갑니다. 이 장비는 사우디와 유럽에 수출됩니다. 이건 잠수함 내부 배전망 설비에 들어가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전기는 공급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미국은 이미 전력망 노후화로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정전 한 번이면 병원, 관공서, 금융기관이 마비되고 몇 분이면 수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전력망이 군대처럼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송배전 시스템은 AI로 예측 관리되고 국가 단위 백업 시스템이 다중화되어 있었고 무인 변전소까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긴요, 사람이 없어도 6시간 이상 자동 복구가 됩니다. 공장 직원이 말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설마 전기를 무인화했나? 실제로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SMR로 에너지를 자립하고 전력망을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그 위에 모든 첨단 산업을 얹고 있었던 겁니다. 전력 인프라의 놀라운 현실을 목격한 다음 날, 다시 청담동의 한 피부과를 찾았어요. 이번엔 직접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였죠. 가볍게 시작한 방문이었지만 마취크림부터 주사기, 리프팅 장비까지 전부 한국산이란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공간이 더 이상 병원이 아니게 느껴졌어요. 그건 하나의 전시관이자 완성된 수출 산업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시술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연어 DNA 기반 스킨 부스터 리쥬란 주사, 또 하나는 고강도 리프팅 장비 슈링크 시술이었죠. 사실 피부 관리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기실을 둘러보니 50대 중년 남성도 회사원처럼 보이는 60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술을 받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의사와 상담 중 들었던 설명이었어요. 이 작은 병원 안에 있는 장비 대부분이 이미 주식시장과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검증된 무기였던 겁니다. 시술을 마친 뒤 병원 원장이 제게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지금은 미용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의학, 항노화, 면역치료까지 갈 겁니다. 그는 흥분된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왜냐면 그 말이 꿈이 아니라 계획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일본 도쿄에 있는 지인을 만나 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죠. 요즘 일본 여성들 한국 와서 피부과만 다녀요. 클래시스가 만든 리프팅 장비요. 우린 그 기술 못 만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조용히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건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피부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단 사실을요. 한국은 사람들의 시간을 사고 파는 산업을 만들고 있었어요. 시간은 곧 자산이고 한국은 그 자산을 기술과 제품, 시스템으로 현실화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피부과에서 의료기기 수출의 놀라운 현실을 목격한 저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산업을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울산까지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저 창밖의 공장들을 스쳐보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공장이 아니라 움직이는 도시였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수십 대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강철이 용접되는 소리, 해풍을 가르는 선박의 뼈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휘하는 사람들. 여긴 미국에서 사라진 산업의 심장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현장을 안내한 중견 직원은 말했습니다. 요즘 선박 발주 대부분이 한국으로 와요. LNG선, 에탄선, 초대형 탱커, 일본은 다 놓쳤죠. 실제로 확인해보니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복잡한 선박들은 대부분 한국 조선소에서 출항 중이었어요.
심지어 인도, 노르웨이, 사우디까지 한국 기술 없인 대형선 제작이 어렵다는 보고서도 있더군요.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기 설계팀, 평균 연령이 52세입니다. 70년대 조선산업 태동기부터 버티신 분들도 여전히 현역이에요.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건 기술 계승이 아니었어요. 산업 그 자체를 온몸으로 지켜낸 세대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조선소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한 설계 엔지니어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젊은 시절엔 배 한 척 만드는데 3년씩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AI 설계랑 모듈화로 1년이면 끝나죠. 기술은 발전했는데 우리가 쌓아온 경험은 그대로예요. 그게 한국 조선업의 진짜 무기죠. 다음 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라는 방산 기업을 방문했어요. 사실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방위산업엔 기대치가 낮았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엔진 조립 라인, 자주포 테스트 센터, 무인 항공기 실험동까지 이건 군수품이 아니었어요. 미래형 전쟁 플랫폼이자 한국 기술의 전투력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K9 자주포고요. 이건 폴란드, 핀란드, 호주에서 지금 난리난 모델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미국산보다 가볍고 빠르고 유지비도 적은 K9이 동맹국의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감탄했던 건 우린 기술은 국산으로, 품질은 글로벌 수준으로 만든다는 개발자의 한마디였어요. 미국에선 군수 계약이 로비의 결과로 이어지지만 한국에선 기술 그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울산에서 조선과 방산의 놀라운 현실을 목격한 저는 이번엔 기술의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의료기기 업체를 방문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죠. 회의실에서 저를 맞이한 대표는 예상보다 훨씬 연륜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이름은 정진호. 나이는 67. 서울공대 전자공학과 78학번. 그리고 지금도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한다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아직 못했어요. 제가 빠지면 얘들이 어려운 순간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 회사를 방문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들이 만든 국산 피부 재생 레이저가 유럽 CE 인증을 받았고 최근 미국과 동남아에서 한국 미용 장비의 대명사처럼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였어요. 정 대표는 조용히 저를 테스트룸으로 안내했어요. 낡은 설계도면, 이름이 흐릿해진 PCB 회로, 주석이 덕지덕지 붙은 반도체 패널들. 그 위엔 2003년 자비 투입, 1차 실패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모델이에요. 고객에게 욕도 먹고 공장 불도 났었죠. 그러면서도 그가 덧붙인 말은 이거였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땐 수입산 말고 우리가 만든 게 있어야 했거든요.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책임감, 자존심, 그리고 국가적 자각의 결과물이었죠. 정 대표는 이어 말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기술을 사업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우린 기술을 국가로 봤어요. 우리가 안 만들면 우리 국민이 또 남의 걸 써야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의료기기가 전쟁 후 유년기를 보낸 세대의 피와 시간을 먹고 자란 결정체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일상이었어요. 매일 오전 7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젊은 직원들과 기술 검토 회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춘 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 하면 젊은 애들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럼 또 20년이 걸려요. 난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날 오후 정 대표의 안내로 공장을 둘러봤어요. 20대 초반의 엔지니어들이 최신 장비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들 곁엔 언제나 50대 이상의 선배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 친구들은 기술을 빨리 배워요. 하지만 실패하는 방법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한 50대 팀장이 말했어요. 퇴근길, 정 대표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가 만든 건 제품이 아니라 버티는 방법이에요. 이 나라는 그렇게 버텨왔고 이제는 좀 이기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자리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버지를 떠올렸고 6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떠올렸고 그리고 오늘의 한국이 가능했던 이유를 정리해봤어요. 기술, 정책, 운, 아니요. 모두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출장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현재 한국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서울 금융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선요, 실패도 조직적으로 분산합니다. 그 말을 꺼낸 순간 서울에서 열린 국제 투자 브리핑룸에 있던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올해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대상 설명회였죠. AI, 반도체, SMR, 의료기기, 방산까지 다 훑은 뒤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대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은요, 한 방에 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종목을 나누듯 삶과 기술도 다중화해서 운영합니다. 많은 서구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한국이라는 공식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한국 경제 끝난 거 아냐? 라고 반응하죠.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전자가 주춤해도 파마리서치는 고점을 뚫고 있었고 방산주는 연일 상승 중이었으며 화장품, 조선, 전력기기,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자율적인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된 분산 전략. 국민이 선택한 다중 생존 구조. 서울 금융권에서 만난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미리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야 성공할 때 쏠림도 더 강해지니까요. 그 말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구나. 그리고 그건 산업 전략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체화한 삶의 태도였어요. 실제로 중장년층 투자자 모임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한 60대 남성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외국에선 요즘 어떤 기업이 제일 핫해요? 제가 AI 반도체 기업이죠라고 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난 방산이랑 의료기기 2개는 들고 갈래요. 한 종목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건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지금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 누구보다 분산을 잘해요. 의료기기, 방산, 전력기기, 조선. 그리고 그 위에 AI를 얹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투자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IMF를 겪었어요.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봤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아요. 대신 여러 바구니를 동시에 키워요. 그건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말, 서울 투자 세미나에서 정말로 들은 적도 있었어요. 뉴욕 브리핑룸에 한 펀드 매니저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은 뭐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딱 하나만 믿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가장 위험한 종목입니다. 한국의 분산 투자 철학에 감탄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본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기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충남 출신의 한 전직 교사였어요. 은퇴 후 조그만 로봇 부품 회사를 창업해 지금은 1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 버티세요?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초석을 만들어야죠. 미국은 늘 결과만 보지만 우리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결과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하는 민족의 나라였어요. 그가 보여준 건 정말 작은 로봇 부품들이었어요. 손톱만 한 센서, 동전만 한 모터, 실보다 가는 전선들. 하지만 그가 설명하길 이 부품들이 삼성의 로봇, 현대의 자동차, 심지어 병원의 수술 로봇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대기업들이 로봇을 만들 때 이런 작은 부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가 필요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그의 직원들이었어요. 평균 연령 45세. 모두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일한 베테랑들이었어요. 월급은 대기업의 70% 수준이지만 그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돈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만든 부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는 나사 하나 만들어도 그게 뭐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이 작은 회사의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3D 프린터, 정밀 가공기, 테스트 장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장비의 정밀도는 대기업 못지않았어요. 이 장비들로 뭘 만드세요? 제가 물었을 때 대표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요. 크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지만 없으면 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대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작은 회사들이 대기업의 뼈와 살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율주행이 반짝 떴을 때 한국은 도로와 인프라부터 깔았어요. 의료기기가 수출되기 전 한국인은 먼저 자기 얼굴부터 실험했어요. 전력이 전략 무기로 떠오르기 전 SMR을 국산화하고 전력망을 자동화해 놨어요. AI가 화제가 되기 훨씬 전부터 대학생들은 리포트를 검색 대신 AI에게 물으며 쓰고 있었죠. 이 나라엔 유난히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건 국가 전체가 가진 에너지였고 세대 전체가 쌓아온 태도였죠. 퇴근 시간에 그 대표와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그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엔 만족한 표정이 있었어요. 마크 씨, 미국 사람들은 성공을 크기로 재죠. 하지만 우리는 지속성으로 재요. 100년간은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70년대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운 것도 80년대 반도체를 미친 짓이라 욕먹으면서 개발한 것도 90년대 금을 모아 나라를 지킨 것도 모두 이게 끝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윤곽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떠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에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여정은 반도체 분석을 위해 시작된 출장.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산업이 아니라 사람과 신념이었어요. 처음엔 반도체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위엔 의료기기가 있었고 그 밑엔 전력기기와 방산이 있었고 그 바닥엔 한 세대 전체가 버텨온 땀과 실패와 책임이 깔려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모자라면 시간을 붙이고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붙이고 사람이 부족하면 국민이 직접 뛰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결실이 세계를 향해 열리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날, 제 사무실 벽에 한국 지도를 다시 걸어두었어요. 작고 낡은 지도였지만 이젠 그 안에 수십 개의 산업, 수백 개의 기업, 수만 개의 작은 회사들, 그리고 한 민족의 70년 역사가 겹쳐져 보였어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는 오직 한 줄만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가진 걸 키우는데 목숨 거는 유일한 나라였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